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정가은, 이도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혹은 출근길 문득 지나친 풍경 속에서 마음을 기분 좋게 몽글거리게 만든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매일 저마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가곤 하죠.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가 묵묵히 지켜낸 오늘 하루 속에도 보석처럼 반짝이는 사람들의 수고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숨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버리기엔 너무나 귀한 세상의 모든 숨은 가치들, 그리고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알짜배기 이야기들을 정성껏 모아왔습니다. 새로운 알매 즐거움이 가득 피어난 시간, 잡학사전 지금 기분 좋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어나며 2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국가데이처가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보건복지업과 공공행정 등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 수는 약 2,9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온기가 청년층에게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약 19만 명 감소해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청년 고용률 역시 2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데이터처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에 있던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며 구직 활동을 시작한 점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조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청년 고용 촉진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5세에서 34세 기준 지표를 추가로 공표해 현실적인 청년 고용 대책을 세워갈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AI 대전환 성공과 미래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이른바 7대 시드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함께 미래의 성장 동력 7대 시드 보고회를 주재했는데요. 소형 원전과 재생에너지 같은 차세대 에너지부터 양자, 우주항공,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바꿀 7개 첨단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AI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 기술과 미래 대도약을 위한 첨단 공급망 생태계 조성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연구자, 이공계 학생, 벤처 투자가들과 함께 과감한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미래 일자리의 판도를 바꿀 핵심 첨단 기술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신성장 동력으로 뿌리 내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안 등 시장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은 장기화된 주택 공급 병목 형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우려 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과감한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청년 고용의 그늘을 거두기 위한 세심한 정책, 미래 일자리를 키우기 위한 국가적 도전,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키는 주거 안정 정책까지 일하는 우리 모두의 내일을 바꿀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정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전통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명절에만 마시는 술, 혹은 어르신들만 즐기는 술이라는 건 이제 편견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좋아하는 술을 수집하거나 퇴근 후 집에서 소소하게 혼술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땅에서 난 재료로 빚은 전통주의 인기 또한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이 전통주의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전문가, 전통주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라고 하면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기획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전통주 큐레이터는 그 대상을 술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전국 방방곳곳의 양조장을 찾아다니며 숨겨진 명주를 찾습니다. 쌀, 누룩, 그리고 그 지역의 풍토가 만들어낸 고유한 맛과 그 안에 담긴 스토리텔링까지 수집하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전통주를 추천하거나 특정 음식과 잘 어울리는 조합, 페어링을 설계합니다. 때로는 유통 과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브랜드 패키징을 기획하며 우리 술에 트렌디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직업이 미래 유망 직종일까요? 첫째는 가치 소비의 확산입니다. 대량 생산된 규격화된 술보다는 나만의 취향이 담긴 특별한 술을 찾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2,000가지가 넘는 전통주가 존재하지만 정작 나에게 맞는 술을 찾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큐레이터의 존재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K컬처 글로벌 확산입니다. 한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그에 걸맞는 우리 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 우리 술의 철학을 제대로 전달할 전문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입니다. 최근에는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나 전통주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기술의 기반이 되는 정교한 데이터와 감성적인 스토리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인간 큐레이터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직업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가장 기본은 역시 공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인증하는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가장 필수적이겠죠. 더불어 단순히 술의 도수나 향을 아는 것을 넘어 양조인의 철학을 읽어내고 그것을 소비자의 언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감수성 또한 필요합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이 말을 사실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 전통주 큐레이터는 이렇게 전통과 현대, 그리고 기술과 감성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술은 나만의 취향과 색깔을 오롯이 담아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정형화된 술보다는 나의 감각을 깨워줄 단 한 잔의 특별함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 여정 속에서 전통주 큐레이터는 여러분의 숨은 취향을 발견하고 일상에 가장 어울리는 색을 제안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낡은 유산으로 여겨지던 전통주가 큐레이터의 감각적인 손길을 만나 하나의 세련된 문화이자 취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우리 술의 가치를 재발굴해 세계로 알리는 이들의 노력이 K푸드 열풍 속에서 더 큰 빛을 발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나만의 취향이 담긴 우리 술 한 잔으로 일상의 작은 특별함을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이도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아침마다 아이 등교시키고 회사로 전력 질주하는 직장인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딱 1시간만 늦게 출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내 월급도 줄지 않으면서 아침 시간에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잡정보에서는 정부가 새로 강화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하루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출퇴시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아침 등교를 돕기 위해 10시 출근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월급이 깎이지 않을까 하는 걸 텐데요. 하루 1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을 통해 기존 통상임금을 100%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월 지원 상한액도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 감소 걱정을 크게 줄이는 방법이었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있어도 회사 분위기나 사장님 눈치가 보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제도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강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10시 출근을 허용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없이 직원의 복지를 챙겨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죠. 신청 절차도 간단한데요.
근로자가 회사에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이 단축 제도를 최대 2년까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 육아 전쟁으로 지치셨다면 오늘 회사 인사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똑똑한 정보,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아이 등교와 출근 전쟁을 치르던 부모님들에게 참 단비 같은 지원 정책 소식입니다. 근로자의 소득 보전은 물론 기업의 부담까지 낮춘 제도인 만큼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활용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았으면 하는데요. 일과 가정 모두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일상에 이 1시간의 여유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프린터로 사람의 장기나 피부를 인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사용한다면 바이오 프린터는 살아있는 세포와 생체 재료를 이용해 사람의 조직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3D 바이오 프린팅 연구원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의 핵심은 바이오 잉크인데요. 살아있는 세포와 생체 재료를 섞어 만든 바이오 잉크를 컴퓨터로 설계한 모양에 따라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출력한 뒤에는 세포가 살아남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양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말 그대로 세포를 재료로 인체 조직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셈인데요. 3D 바이오 프린팅 연구원은 어떤 세포와 재료를 사용할지 연구하고 피부와 뼈, 혈관과 같은 조직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또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프린터의 출력 조건을 조절하고 완성된 조직이 실제 인체 조직과 비슷하게 기능하는지도 확인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은 질병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약의 효과와 독성을 시험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피부와 뼈, 연골, 혈관 등 다양한 조직을 구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거나 환자에게 맞는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아직은 심장이나 간처럼 복잡한 장기를 만들어 직접 바로 이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생의료와 신약 개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을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생명공학과 의공학, 재료공학, 약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진출할 수 있는데요. 세포를 다루는 생물학적 지식뿐 아니라 생체 재료와 3D 설계 기술까지 필요한 만큼 이 직업은 여러 분야가 결합된 융합형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프린터로 사람의 장기를 완성하는 미래가 현실이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환자에게 필요한 조직을 직접 만들고 더 정확하게 신약을 시험할 수 있는 시대를 위해 오늘도 세포를 한 층씩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연구원, 생명과 첨단 기술을 연결해 미래 의료를 만들어가는 직업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로만 느꼈던 기술이 우리 삶과 생명을 살리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세포 하나부터 정성스레 쌓아 올려 미래 의료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3D 바이오 프린팅 연구원들의 열정을 응원하게 됩니다. 언젠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그날을 함께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직장인들의 팍팍한 일상에 시원한 사이다를 부어드리는 시간, 일터에서 일어나는 온갖 애환과 에피소드를 솔직하게 풀어보는 공감 100% 토크 시간, 바로 잡토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직장인들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참을 인자를 쓰게 만드는 피말리는 문제입니다. 이름하여 사무실 소음과의 전쟁. 여러분의 고막은 안녕하십니까? 인데요. 두 분 혹시 사무실에서 누군가의 소음 때문에 속으로 참느라 애먹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키보드 파괴왕을 들 것 같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타자를 치는데 무슨 피아노 치듯이 탁탁탁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엔터키 누를 때는 거의 모니터까지 흔들릴 정도예요. 독서실처럼 조용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옆에서 나 지금 엄청 바쁘게 일하고 있어 이런 티를 내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정작 옆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타자 소리는 조금 나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타자 소리보다도 더 힘든 게 바로 사무실 한복판의 대형 스피커 같은 분들인데요. 꼭 전화 통화를 온 사무실이 다 듣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아, 예, 사장님, 그것 말이죠 하면서 본인 업무는 물론이고 집안 사정, 주말 계획, 심지어 어제 드신 저녁 메뉴까지 원치 않지만 다 알게 되고는 합니다. 심지어 전화 끝나고 혼잣말로 아, 진짜 힘드네 하고 한숨을 크게 쉬시는데 그 한숨 소리에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음판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한숨 소리를 온종일 들으면서 일하다 보면 제 기마저 다 빠지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 어떤 풍경인지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는데요. 타자 소리에 큰 전화 통화 소리에 한숨 소리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소음들이 정말 많죠. 10분마다 규칙적으로 헛기침을 엄청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찰딱찰딱 질질 끌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탕비실에서 얼음을 아작아작 씹어 드시거나 과자를 너무 바삭거리며 드시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음들이 참 애매한 게 저기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참 민망하잖아요. 말하는 순간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지적하는 순간 사내관계가 불편해지기 딱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귀를 막아버리는 편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필수품이 뭡니까? 바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아닙니까? 출근하자마자 이어폰 끼고 잔잔한 클래식이나 빗소리 들으면서 세상과 차단되고 제 업무에만 100% 집중하는 거죠. 내가 남을 바꿀 수 없으면 내가 피하는 게 제일 속도 편하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온종일 노이즈 캔슬링을 끼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상사나 동료가 뒤에서 부르는데 못 들으면 아, 저 친구 소통을 거부하나? 회사에 음악 들으러 왔나 하고 오해받기가 딱 좋거든요. 게다가 진짜 문제는 내 귀를 막아도 해결 안 되는 소음들입니다. 예컨대 이어폰 밖으로 둥둥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라던가 하루 종일 볼펜을 딸깍딸깍거리는 상습적으로 집중 방해하는 소리, 그리고 다리를 떨면서 책상까지 같이 흔들리는 진동 같은 건 물리적으로 이어폰으로도 다 막히지가 않기 때문이죠. 네, 들어보니 두 분의 대처법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가은 아나운서는 남을 바꿀 수 없으니 노이즈 캔슬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자는 철칙이고요. 또 도아 아나운서는 이어폰도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사내 오해를 사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요. 노이즈 캔슬링도 완벽한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면 그렇다면 이 피말리는 소음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무작정 참다가 스트레스만 쌓이는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완곡하지만 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1대1로 가서 아무개 씨 너무 시끄러워요 하면 이제 감정 싸움밖에 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사내 분위기나 시스템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팀 메신저에 유머러스한 문구와 함께 우리 팀 고막 보호 캠페인 저소음 키보드로 교체합시다 같은 문구로 분위기를 띄우거나 아니면 저소음 키보드나 무소음 마우스를 생일 선물인 척 슬쩍 건네는 스마트한 센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음을 내는 본인도 자기가 그러는지 진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각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 말하면은 처음부터 눈치 없이 그렇게 잘 못 알아듣지도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물로 줘봤자 선물이네? 고마워 하고 원래 쓰던 키보드로 계속 소음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건데요. 내가 한숨을 습관적으로 쉬는지, 혼잣말로 중얼거리지는 않는지, 키보드 소리를 좀 크게 치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 진단이 사실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음 민폐를 주고 있을 수도 있다. 아주 뼈를 때리는 묵직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습관이 옆 사람에게는 하루 전체를 망치는 고통스러운 소음이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토크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사무실 소음 문제는 결국 상대방을 향한 작은 시선과 배려 그리고 지혜로운 소통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참아서 속병을 키우기보다는 저소음 장비를 적극 활용하시거나 서로 상처받지 않는 유쾌한 대화로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보내는 소중한 일터, 서로의 마음과 멘탈을 다정하게 지켜주는 배려 넘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 시간입니다. 시인, 교도관, 그리고 상담사.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직업이 한 사람의 명함에 나란히 적혀 있다면 어떤 삶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생소한 직업들을 동시에 소화하며 절망이 깔린 교도소 안에서 묵묵히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돌연 절필을 선언했다가 다시 펜을 들고 돌아온 기원석 교도관 겸 시인입니다. 기원석 시인은 2018년 시인수첩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화려하게 등단했습니다. 명문대 국어국문학과 학사와 석사를 거쳐 박사과정 입학을 앞두고 있던 그야말로 전도 유망한 문학 소년이었죠. 하지만 등단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는 충동적으로 박사 진학을 포기하고 시와 완전히 절연을 선언합니다. 아끼던 책들을 내다버렸고 몇 안 되는 원고 청탁도 거절했으며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단이라는 세계에 대한 환멸이었습니다. 작품의 본질보다는 사회생활이나 인맥, 유력한 이들과의 술자리가 더 중시되는 좁은 판의 현실을 마주했던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먼저 등단을 했다는 이유로 하나둘 연락을 끊어버린 친구들의 모습, 그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에 대한 순수한 사랑 하나로 버텨온 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를 떠올리면 지긋지긋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죠. 30살의 나이에 절필을 결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본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공무원 수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치열한 노력 끝에 2021년 교도관으로 입직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의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며 심리치료센터에 지원해 상담사 교도관이라는 또 다른 명함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폭력 수용자들의 교정 상담을 전담하게 됩니다. 상담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억지로 끌려와 불만을 품는 수용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원석 교도관은 수용자들이 자포자기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게 라고 절망을 숨쉬듯 공유하는 상태가 재범으로 직결되는 가장 위험한 마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정주의에 기대기보다는 수용자들 스스로조차 믿지 못하는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보통 20% 정도지만 프로그램을 마친 이들의 재범률은 1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진심 어린 상담과 끈질긴 믿음이 캄캄한 교도소 안에서 누군가에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는 대중에게도 무조건적인 자비보다는 전과자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섣불리 비난하지 않고 조금만 더 지켜봐주는 침묵의 시간을 주는 것이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놀랍게도 가장 삭막할 것만 같던 교도소는 그에게 치유와 창작의 문을 다시 열어준 공간이 됐습니다. 문단이라는 틀에서 멀리 떨어져 교도관으로 살다 보니 역설적으로 시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자유와 재미를 찾게 된 겁니다. 그는 교도소가 결코 차가운 철창만 있는 곳이 아니라 삶의 서사가 짙게 응축되어 있는 시적인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젊은 시인은 2024년 비로소 첫 시집인 가장 낭독회를 세상에 펴내며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교도소에서의 묵직한 통찰을 녹여낸 산문집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짓말도 함께 내놓으며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믿고 더 나은 삶을 향해 애쓰는 사람을 믿으며 다른 누구 것도 아닌 자기 손에 달린 가능성을 믿는다. 기원석 시인이 자신의 챗날개에 적은 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세상의 차가운 편견에 맞서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는 고귀한 진실을 묵묵히 증명해 나가는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한편의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인, 기원석 교도관의 내일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상처와 절망이 깃든 장소에서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빚어내는 삶이 참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시인의 따뜻한 시선과 교도관의 책임감으로 써내려가는 그의 다음 문장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라는데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희망의 빛을 밝히는 기원석 교도관의 뜻깊은 여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반도체 소식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밑에 깔린 법이 무엇을 바꾸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오늘 11일부터 시행된 반도체 특별법,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지원 정책은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 시행령 의결로 이제는 법률에 근거한 상시 지원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산업통상부는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 혁신 성장지원단을 새로 설치해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로 했는데요. 즉흥적인 지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지원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셈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클러스터 지정 방식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지정할 때는 수도권 외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애초에 정부는 수도권을 아예 배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비수도권 우대로 한 발 물러선 결과인데요. 지역 산업 생태계를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지만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선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클러스터 하나를 조성하려면 도로, 전력, 용수 같은 산업 기반 시설이 필수인데 이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이 시설은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프라 구축 부담을 덜고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윈윈 구조를 노린 셈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인력 문제도 담겼습니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 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도 새로 마련했는데요. 결국 공장만 지역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도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그림입니다. 지방에서 반도체 관련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겠죠. 하지만 정작 업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특혜는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또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직무는 시간보다 자율성과 성과가 중요한 영역이라면서도 제도를 완화하려면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연구자 보호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담길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법 하나로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공장과 예산, 인력은 꼼꼼히 챙겼지만 시간에 대한 답은 아직 남겨뒀습니다. 그 미완의 숙제 오늘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이 원했던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모습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만큼 정부와 업계의 정밀한 후속 대책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산업 발전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두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균형점을 조속히 찾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가은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직장인들에게 퇴근 시간은 늘 소중한 법인데요. 최근 이 퇴근 후 문화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퇴근 후 회식이나 모임에 참여하기보다는 운동이나 자기 개발을 선택한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퇴근 후 억지 회식이 직장인 스트레스의 1등으로 꼽히곤 했는데요. 이제는 그 자리를 헬스장이나 원데이 클래스가 채우고 있는 겁니다. 도아 아나운서는 퇴근 후 보통 어떻게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퇴근하자마자 꼭 요가를 갑니다. 하루 동안 사무실에 앉아 쌓였던 스트레스나 뇌의 피로가 깔끔하게 풀리더라고요. 나만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시간이 생기니까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할 때도 몰입도가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네, 운동으로 건강과 에너지를 챙기는 건 정말 좋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퇴근 후에도 쉴 새 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자기개발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퇴근 후 피로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조차 경쟁처럼 변해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수연 아나운서가 짚어주신 것처럼 자발적인 에너지 충전이 아닌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실제로 직장인 데이터 중 퇴근 후 활동에 부담이나 피로를 느낀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 운동이나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 바로 삶의 주도권 회복에 있습니다. 주도권 회복이요? 그럼 그게 직장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직장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참 많잖아요. 반면 운동이나 스터디는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만큼 즉각적인 성취감으로 돌아옵니다. 통계 분석에도 업무 외 시간에 자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이 직장 내 번아웃을 예방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준다라는 결과까지 입증되었습니다. 즉, 일터에서 지친 마음을 일터 밖의 성취감으로 치유하는 셈이죠. 듣고 보니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한 일종의 정신적 방어 기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에는 기업들도 무조건적인 회식 문화를 줄이고 직원들의 퇴근 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내복지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체력 단련비 지원이나 원데이 클래스 수강료 지원 등 이런 복지가 직원 채용 및 유지에 아주 유용한 지원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억지로 친목을 도모하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훨씬 건강한 조직 문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나를 채우는 건강한 퇴근길이 결국 내일의 일을 일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퇴근 후 어떤 시간으로 나를 채울 계획이신가요? 네, 그럼 이어서 도아 아나운서, 오늘 또 어떤 데이터 살펴볼까요? 네, 두 분은 혹시 한 달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핸드폰에 입금 완료라는 말이 딱 뜨는 날, 바로 월급날인데요. 아마 모든 직장인들이라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만 들어도 광대가 한껏 올라가는데요. 그 통장 숫자를 보는 순간 한 달 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월급날이 되면 나 한 달 동안 진짜 고생했다 하면서 저 자신에게 꼭 맛있는 거나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걸 좀 사는 편입니다. 일종의 셀프 포상 같은 거죠. 네, 역시 두 분도 저와 비슷하신데요. 실제로 직장인 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 10명 중 8명, 82%가 월급날이나 큰 프로젝트를 끝난 뒤에 나를 위한 셀프 선물을 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직장인 셀프 포상에 대한 그 속사정 데이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82%나 된다고요? 다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도아 아나운서는 월급날 보통 스스로에게 어떤 선물 해주시나요? 네, 저는 평소에 찜해뒀던 옷을 사거나 아니면 정말 맛있는 저녁을 먹긴 하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1위가 평소보다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나 배달 음식이었고요. 2위가 옷, 화장품, 전자기기 쇼핑, 3위가 여행이나 호캉스 예약이었습니다. 역시 맛있는 거 먹는 게 1위군요. 저도 월급날만큼은 칼퇴하고 조금 비싼 소고기나 스시 같은 걸 먹는데요. 이게 진짜 한 달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기분은 참 좋은데요. 은근히 지출이 또 커지잖아요. 통계상 직장인들이 한 번 셀프 포상할 때 쓰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1회당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세대의 경우에는 월급의 약 10% 안팎을 자신을 위해 바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급의 10%, 와, 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데요. 먹고 돌아서면 살짝 통장이 쓸쓸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지출 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바로 재밌는 거는 이 점에서 있는데요. 이 지출에 대한 심리 반응이 크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지출 후 성취감과 위로를 얻었다는 응답이 68%로 높았지만 다음 날 카드값이나 통장을 보고 후회했다는 응답도 32%나 됐습니다. 3명 중 1명은 바로 다음 날 현타를 느낀다는 소리죠. 네,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성취감과 위로를 얻었다는 응답자들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요즘 워낙 물가도 오르고 집값이다 뭐다 해서 큰 목돈 모으기는 참 힘들잖아요. 이렇게 소소한 보상이라도 없으면 일할 맛 솔직히 안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거를 보고 노동경제학에서 보상성 소비 또는 스몰 럭셔리 현상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스몰 럭셔리 현상으로 분석하는 그 배경은 거창한 목표보다는 당장의 일상에서 오는 번아웃을 방지하는 일종의 기분 전환 비용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이제 셀프 포상 활동이 단순 과소비로 볼 게 아니라 직장인들의 건강한 멘탈을 유지해주는 그런 활동이 되어가고 있었네요. 네, 그래도 소비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 한 달 예산 안에서 적당히 즐기는 지혜도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 달 월급날에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들면서도 다음 날 통장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을 딱 적당한 나만의 행복 예산을 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 알아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전혜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제습기 하면 생각나는 이름, 위닉스인데요. 습한 여름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생활가전이죠. 그런데 위닉스의 시작은 제습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전제품의 부속품을 만들던 회사에서 출발해 제습기로 이름을 알렸고요. 이젠 공기청정기와 건조기 등 생활가전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들어가는 열교환기를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쌓은 기술을 바탕으로 냉온수기와 같은 완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고요. 1997년 대표 제품이 된 제습기를 처음 내놓았습니다. 위닉스의 이름을 알린 건 역시 제습기였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씨에 맞춰 제품을 꾸준히 발전시켰는데요. 2009년엔 국내 제습기 시장에서 1위에 오르며 위닉스 보송은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후 위닉스는 해외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2000년대 초 공기청정기를 선보인 뒤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현지 유통망을 넓히며 미국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입지를 키웠고요. 현재는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지역에 거점을 두고 해외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품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제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중심으로 건조기와 세탁기, 창문형 에어컨까지 선보였는데요. 특정 계절에 찾는 제품을 넘어 집에서 두루 쓰는 생활가전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런 변화는 매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까지 위닉스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절반에 가까울 만큼 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습기로 이름을 알리고 이제는 공기청정기와 건조기 등 생활가전으로 영역을 넓힌 위닉스.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생활 속 환경을 다루는 기업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닉스였습니다.
작은 부품 공장에서 출발해 이제는 글로벌 생활가전 브랜드로 자리 잡은 위닉스의 성장 발자취가 참 인상적입니다. 계절 가전이라는 한계를 넘어 소비자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영역을 넓혀온 기술력이 돋보이는데요.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삶에 쾌적함을 더해주는 대표 가전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전시까지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곁을 맴도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탁 트인 쪽빛 바다와 부서지는 하얀 파도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곳, 바로 경상남도 거제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거제 바다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해양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리는데요.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짜릿한 바다의 매력을 온몸으로 흠뻑 느낄 수 있는 거제 전국해양 스포츠제전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올해 거제에서 열리는 전국해양 스포츠제전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먼저 파도를 가르며 스피드와 한계를 겨루는 정식 종목 경기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바다 위의 우아한 승부사인 요트와 윈드서핑부터 거친 물살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카누와 수중핀 수영, 그리고 인간의 체력적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 3종 경기까지 다채롭게 펼쳐지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최정상급 선수들이 거제의 맑은 바다를 무대로 치열한 명승부를 펼치는 모습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바다를 질주하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에 함께 환호하고 응원하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묵은 스트레스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시원하게 날아가 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 축제가 유독 특별하고 많은 사랑을 받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선수들의 경기를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 누구나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 타보기 힘들었던 바다 카약이나 크루저 요트에 직접 올라타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껴볼 수도 있고요. 잔잔한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여유를 즐기는 패들보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물보라를 흠뻑 맞으며 신나게 소리 지를 수 있는 바나나 보트와 제트스키 같은 익스트림 어드벤처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체험은 전문 안전요원들의 꼼꼼한 지도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수영을 잘 못하는 초보자나 어린 아이들도 안심하고 바다와 친해질 수 있는데요. 낯설게만 느껴졌던 해양 스포츠를 이번 기회에 나의 새로운 취미로 만들어보는 것도 축제를 200% 즐기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거제시 특유의 눈부신 자연경관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더해져 축제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해양 스포츠제전이 열리는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파도에 몽돌이 구르는 소리가 아름다운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이국적인 풍경으로 사랑받는 바람의 언덕 등 거제의 대표 관광지들을 엮어 알찬 여행 코스를 짜보실 수 있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 뒤에 맛보는 거제 앞바다의 싱싱한 해산물 요리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겠죠. 낮에는 역동적인 해양 스포츠로 억눌렸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저녁에는 붉게 물드는 거제의 낭만적인 바다 노을을 바라보며 완벽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서를 넘어 바다와 하나 되어 뜨겁게 호흡할 수 있는 거제 전국해양 스포츠제전, 보는 즐거움과 직접 타는 즐거움, 그리고 거제 바다의 낭만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이번 축제야말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이 여름의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 시원한 바닷바람이 손짓하는 거제로 훌쩍 떠나 파도를 가르는 짜릿한 쾌감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건 어딜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보는 즐거움부터 직접 뛰어다니는 체험, 그리고 남해 바다의 낭만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피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거제 바다에서 시원한 물보라와 함께 여름날에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활력 넘치는 해양 스포츠와 함께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전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공연이나 영화를 보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19세와 20세 청년이라면 문화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26만 명이 넘게 발급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추가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알쓸정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대상인데요.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15만 원, 그 외 지역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곳도 더 넓어졌습니다. 공연과 전시는 물론 올해부터는 영화도 포함됐는데요.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분야의 책을 구입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공연과 전시는 롤티켓과 티켓링크, 멜론티켓과 예스24 티켓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영화는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책은 서점원과 예스24 도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놓쳤다면 청년 문화예술 패스 누리집에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지만 신청한 순서대로 발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요. 또 상반기에 이미 발급받았더라도 7월 말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번 추가 발급 대상에서는 제외되겠습니다. 문화생활에 드는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을 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연부터 영화, 서적까지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참 반가운 지원 정책입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은 서둘러 혜택을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이 청년 문화예술 패스가 청년들의 일상에 풍요로운 문화적 영감과 휴식을 더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잡학사전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기분 좋은 여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나를 위한 새로운 지식 한 조각을 채워넣는 시간은 참 귀하고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채워주길 기대해봅니다. 세상과 사람을 잇는 기분 좋은 이야기들은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곁에서 든든하고 다정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